얘들아, 보자. 의문사. 우리가 6주, 12월 달에 6주 수업했지만, 앞에 첫 2주는 문법을 안 했기 때문에 시만 했잖아, 문학. 그래서 의문은 4주가 끝이죠. 처음에 뭐 했어? 의문의 정의. 다 지금 모의고사 복습하는 거야, 얘들아. 뜻을 바꿔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두 번째 주차에 뭐 했어? 소리의 길이가 있다. 외웠지?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 문법은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주에 뭐 했어? 자음 했지? 자음이 외울 거 제일 많다 했죠, 사실은. 19개를 표를 다 그려서 채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의문인데, 아니 모음인데, 마지막으로. 모음은 10개밖에 안 돼. 10개만 외우면 돼. 그래서 자음이 제일 고비야. 소리의 길이는 뭐 우리 얘기 만들어서 외운 거 있잖아. 어떻게든 하는데 이제 자음을 오늘 시험 잘 보면 이제 모의고사도 대충 평타는 칠 수 있을 거지만 어쨌든 하나도 안 헤어져 있으면 그냥 다 찍는 거야 그냥. 자, 다음 주에 기대가 되네요. 첫 모의고사. 자, 여러분 모음은 얘들아 수학에서 분자와 분모 할 때도 자, 모가 들어가지. 어? 국어에서는 의문에 자음과 모음이 있어. 이 모음은 특징이 아니 입만 열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아니 홀소리 혼자 소리를 낼 수 있어. 근데 자음은 어디 닿아야 방해를 받아야 소리가 나서 닷소리 이게 순우리말이야. 그리고 모음은 21개 있고 자음은 19개 있어서 모음이 2개 더 많아. 합쳐서 40개야. 자, 이건 솔직히 한글 쓰는 사람으로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모음 21개 중에 우리는 10개만 외우면 된다 했어, 선생님이. 자, 모음의 정의는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별로 안 나. 이거 입만 열면 소리 나, 얘들아. 모음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음들은 이름이 따로 있잖아. 봐봐. 발음 따로 이름 따로야.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얘네 이름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 별표 자리에 걔를 대입하면 이름이 된다. 알려줬잖아. 세 개만 빼고. 기역, 디귿, 시옷. 요 세 개만 빼면 얘네 이름은 요거고 이제 발음은 혼자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음을 붙여서 뭐 그누들은 기니들이 이렇게 발음이 된댔지. 근데 모음은 완전 심플하지. 모음은 그냥 이름이 발음이야. 얘는 아고 아라고 발음해. 그치. 나머지는 생략. 아야, 어여, 오요. 이름이자 발음이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모음은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모두 울림소리다. 그럼 여기서 또 복태 복습 아니 그치 복습 예습 얘들아 자음엔 울림소리 몇 개밖에 없어? 어? 4개지? 뭐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고 발음은 느르, 무, 응이지? 이응은 받침만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얘들아 이 앞에 이거 동그라미 없어도 되잖아. 이거 동그라미를 앞에 그리는 이유는 허전해서잖아. 이거 없어도 되지. 그 다음 자, 모음은 다시 단모음 10개와 우리가 오늘 외울 게 단모음 10개야. 단모음 10개 그리고 이중모음 11개로 나눌 수가 있어.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 근데 이름에서 좀 힌트가 보이지, 얘들아. 단모음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서 중간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바뀌어. 근데 이중모음, 얘들아, 이중모음이야. 모음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다 보니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단모음 10개, 입술이나 혀는 고정. 이중모음 11개, 입술 모양이 바뀌거나 혀가 움직여. 그럼 해보겠어요. 얘들아 발음해봐. 단모음은 한 번에 발음된다. 입 모양이 바뀌면 안 돼. 그걸 의식하면서 해봐. 아, 해봐. 안 바뀌지? 그 다음에 어, 에, 오. 여기서 잘해. 바뀌면 안 된다.
으. 왜 못해? 야, 바뀌면 안 돼. 으. 입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끝나야 돼. 오나 우가 들어가면, 얘들아, 여기 오, 으, 우, 왜 있지? 얘네들은 입이 앞으로 나온 채로 발음이 끝나야 돼. 딱 한 번만 해. 빨리 이거 다시 해봐. 으. 그게 정통 발음이야. 아무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잖아. 근데 이게 으를 발음하는 오리지널 진짜 이제서 너는 한국어 구사한 지 십몇 년 만에 알려주는 진짜 발음이고 그다음 봐봐. 우. 이건 쉽지. 입이 앞으로 나온 채로 끝나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 으. 못한다. 으. 짜증내. 그다음에 으. 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발음을 고치는 건 아니고 한번 해봐. 봐봐. 발음해봐. 아니, 입이 옆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한 번에. 쥐. 아니, 입이 앞으로 나온 상태로 그냥, 쥐. 그 다음에, 해봐. 아니, 옆으로 가지 말고 입이, 얘들아, 단모음이잖아. 느. 그러면, 해봐. 입이 앞으로 나온 채로 끝나야 돼. 그쵸? 참을, 참을. 마트 가서 참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 영어지만, 어떻게 말하면? 이 왜? 근데, 그래서, 이게, 이 두 발음은 얘들아, 국가에서 인정해줬어. 얘네는 이중모음으로, 즉, 입모양이 발음하면서 변하는 걸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발음이 두 개씩이야, 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얘들아, 얘네들의 정통 발음은, 또 자리가 모자라. 좀 작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쥐라고 한 번에 발음하는 게, 아, 그래도 안 보이네. 이게 원조인데, 원조가 아니라 진짜인데, 그러니까 우이가 붙어 있는 거잖아. 이거를 연달아,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발음해서 입모양이 변하는 걸 봐줘. 그러니까 주의, 이렇게. 주의, 이렇게. 한 번에 발음 안 하고. 뇌는, 의는 그니까, 요걸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우애로 발음하는 거 허용해주고, 우린 다 이렇게 발음하고 있어. 대뇌, 소뇌, 간뇌, 이런다고. 참외도 그래서 무라고 읽는 게 원칙인데 무에 참외라고 읽는 게 허용돼. 키위도 마찬가지. 키위는 근데 외국말이니까 생략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단모음 10개는 이거야. 그럼 이중모음은 진짜 변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영어로 써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야는 어떻게 써? 이야잖아. 그치? 네, 영어로 쓰려면 쓸 수 있죠? 여러분 이름에 야 들어간 사람은 없겠지만 야는 없죠. 여는 많아도. 얘는 생략하고 여도 아니 얘나 여는 생략하고 얘는 있지. y 이지. 여러분 yes 못 쓰는 사람 없죠? 그치? y 이지 이에 이렇게 말한다는 소리야. 와는 우아야. 우아. 우아를 빨리 말하는 와가 돼. 그다음에 왜 생략? y 오지? 왜 생략하냐면 그냥 복잡해서 생략하는 거야. 간단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유는 y 유지? 이래서 변할 수밖에 없어. 옛날을 말하려면 두, 모음 두 개인데 이제 앞에 있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사실은. 얘네들은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애들이야. 근데 반모음하고 단모음하고를 연달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양 변하지 않고는 발음 절대 불가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를 빨리 말하는 의가 있죠. 이게 아마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울 때 잘 발음 못하는 음은 중에 하나일걸? 발음하기 힘들걸? 왜냐면 자기네 나라 말에 없는 의라는 의문이 있는 말이 없지 않냐? 우리가 F 발음이나 그 Z 발음 어려워하는 것처럼 F가 아니라 뭐 L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이 의 발음하기 아마 의자 이거 처음부터 발음 잘하는 외국인은 없을 거야 아마. 100번 듣고 따라야 될 거야.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나눠지는데 사실 얘네들을 잘 구분하는, 빨리 구분하는 팁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점의 개수를 세, 얘들아. 점. 단모음은 하나야. 하나. 선생님 점 찍어놓은 거 지금 보이지? 하나 아니면 없어. 하나거나 없어요. 그치? 의랑 이해는 없고. 나머지는 하나씩 있지. 이중모음은 두 개야. 봐봐. 야에 두 개 있지. 얘에도 두 개지. 여도 두 개지. 얘도 두 개. 와도 여기 있지. 외도 여기 있지. 요 두 개. 워 두 개. 외도 두 개. 유도 두 개. 의에만 없어. 의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러면 한 번에 이중모음 찾아낼 수 있겠죠? 단모음이랑? 자, 그러면 이제 단모음 10개만 우리는 보면 된다는 사실 요거 10개 위에 얘네들을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로축, 세로축. 얘들아,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다른 말로 혀의 앞과 뒤. 그다음에 혀의 높낮이. 그리고 입술 모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씩 볼게.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냐, 뒤쪽에서 발음되냐. 그래서 이걸 혀 설자를 써서 전설 모음.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이 앞쪽. 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 근데 우리 이거 구분 못해. 얘들아, 입안이 앞뒤로 길면 얼마나 길다고 혀가 무슨 뱀도 아니고 앞과 뒤를 뭐 얼마나 구분하겠어. 그래서 그냥 발음에서 차이만 파악을 해보면 전설 모음에서 이 후설에서 의를 연달아 발음해보면 알 수가 있어. 얘들아, 이, 으 해봐. 혀 뒤로 갔지? 두 번째 발음할 때. 그 정도 차이야. 그거 그냥 외워야 돼. 이걸 내가 발음해서 전설과 후설을 구분하겠다. 포기하세요.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혀의 높낮이는 뭘 말하냐면,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아래턱하고 같이 움직일 때 혀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턱이 내려가는 거고, 결국 입이 벌어진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고모음은 입이 조금 열려. 거의 안 열려. 중모음은 입이 조금 열려. 아니, 더 열려. 저모음은 제일 크게 열려서, 이렇게 세 개 발음해 보면 돼. 어디 갔어? 아니지. 이거 말고. 요 세 개 연달아 발음해 볼게, 얘들아. 으, 어, 아. 턱 내려오죠? 반대로 해볼게. 아, 어, 으. 여러분은 입을 점점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고중저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입술 모양은, 얘들아, 입술이 순자잖아. 순음이 입술 소리였잖아, 자음에서. 입술 순자를 써서, 입술이 둥그러지면 평순, 아니, 원순, 평평해지면 평순인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원순 모음으로 끝나는, 찌그러졌어. 원순 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했을 때는 입술이 이 상태로 끝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발음하라 했잖아. 그리고 저기 뭐야 평순 모음은 자꾸 옆으로 평순 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시통 있는 것 같네. 뭐냐면 얘들아 그래서 평순 모음으로 끝나면 입술이 옆으로 평평해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웃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얘들아, 요새는 폰카로 별별 사진 다 찍으니까 표정이 사람들이 다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필카로 찍었잖아. 그럼 다 웃는 모습을, 표정이 다 일단 웃는 모습. 그러면 치즈, 위스키, 김치 이러고 찍으면 웃는 것처럼 나온다고 전부 평순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웃는 거 비슷하게 나와. 왜? 입술이 옆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원순 모음을 아니까 우, 오, 이러고 찍으면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지 사진 알겠죠? 어? 뭔가 이상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 근데 우나 오로 끝나는. 그래, 아까 그럼 쥐 이러면 쥐 이러고 사진 찍어봐봐.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원순 모음은 얘들아 둥글다 둥글 원자잖아. 기억하기 쉽지. 그래서 원순 모음은 오나 우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오나 우가 들어가야 입술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순 모음은 나머지들 6개. 그래서 끝났어. 자, 그걸 이제 국어 모음 사각도에 하나에 집어넣고 이게 아마 교과서에 얘들아 나올 거고 그걸 표로 만들면 단모음 체계표 봐봐. 자, 일단 가로축은 전설과 후설로 나눈다. 혀의 앞쪽과 뒤쪽. 그 안에서 다시 평순 원순으로 각각 나누어지고 세로축은
고, 중, 저모음인데, 그럼 이제 10개를 채우면 돼. 어떻게 외우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누구한테가 없어. 주어는 내, 없고, 가, 없고. 이렇게 외우면 돼.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근데 돼 구분 못해서 여기서 이제 돼 잘못 쓰면 망하는 거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걸로 저기 낙엽문제 6개 풀겠습니다. 하네요. 너무 쉽지 않네. 여기 문제는 다 쉽죠. 그리고 6번 같은 거죠. 선생님이 관상 보는 법 알려줬으니까 모음 관상. 점의 개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실 원래 이러면 점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안 배웠으니까 점이라고 하겠어. 자, 1번 부를게요. 1번은 단모음, 이중모음. 2번 10개, 11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그 다음에 4번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모음, 아니, 평순 모음. 그러니까 왜 한자를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한자를 직접 쓰진 않아도 너무 우리말에 한자가 많아. 우리 순우리말보다 많어. 우리가 쓰는 단어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말하잖아. 여러분 이름도 한자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6번 답은 그래서 뭐야? 1번이죠. 자, 넘겨서 확인 문제 11문제인가 그렇죠? 진짜 오답하면서 해야 돼, 얘들아. 나중에 형광펜만 할 수 있도록.
아이고. 다 했습니까? 다 못한 사람. 음. 다음 하다 보니까 좀 쉽죠, 그래도? 얘들아, 1번은 뭐야? 입술 모양과 입술과 혀가 아무튼 변하냐, 안 변하냐죠? 앞에 보고 쓰면 돼, 여기. 여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요거. 그래야 제일 짧고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전살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고 후살모음은 뒤쪽이다. 발음할 때 잘 찾아 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후살모음 찾는 건데 그럼 일단 얘들아 이 표 다 그릴 필요도 없이 그걸 써봐. 봐봐. 키, 위, 를, 주, 개, 뒤, 엇, 소, 내, 업고, 가, 업고야.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게 후살모음이잖아. 그리고 각각 왼쪽이 평순모음, 오른쪽이 원순모음이야. 그럼 이제 끝나. 뒤에 있는 거 찾으면 그래서 뭐야? 은혜. 5번이네. 그지? 그 다음에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고모음이야? 제일 첫 줄에 있으니까 둘 다 고모음 맞네. 여기가 고모음, 그 다음이 중모음, 밑에가 두 개밖에 없는 게 저모음이잖아. 1번 맞네. 오랑 우가 원순 모음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2번도 맞네. 그리고 3번도 맞네. 그치? 요렇게. 고중 저모음. 맞네. 네, 아는 후설 모음이다? 맞네. 후설의 평순 모음이네. 근데 5번이 틀렸네. 그치? 전부 단모음이네. 여기다 X 치면 되겠다. 10개가 저깁니다. 단모음. 그 다음에 4번. 딱 보면 5번이죠, 이제. 그리고, 자, 고모음, 후설모음, 평소 봐봐, 여기. 고모음이면 여기야. 그지? 그 중에 후설이면, 어메. 여기 고모음 여기 있어. 후설모음이면 뒤야. 여기 뒤쪽에 두 개야. 근데 평순이야? 얘네, 은혜, 으. 자, 모음 분류 기준이 세 개면 무조건 뭐겠어? 혀의 높이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지. 됐다. 그 다음에 조별 발표하기. 자, 써볼까요? 선생님 모음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왼쪽은 전설모음. 그리고 맨 위가 고모음. 그러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그지? 벌써 다 외웠지? 10번 안 했어? 7번? 5, 6, 7 안 했어? 그러네. 아니, 5번은 했네, 6번. 얘들아, 6번도 했네. 6번 안 했어? 했어? 보세요. 5번은 5번이고. 자, 고모음이면 다시 이제 쓰자, 또. 위에 줄만 쓰면 되겠다. 키위를 주. 그 다음 후살모음이면 여기다. 근데 평순모음이면 요거다. 으다. 자, 아니, 이거 했잖아. 뭘 안 했다는 겨? 했어. 야, 안 듣고 나보고 안 했대, 진짜.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단모음. 니은은 이중모음. 자,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표가 위에 있으니까 봐봐. 애는 여기 있어, 여기 얘들아. 저모음인 거 맞네. 맞다, 맞네. 그 다음에 입술명이 바뀌어. 뭐야, 이중모음 아니잖아. 2번이 틀렸네.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거 이제 알겠지, 얘들아?
외로 발음하는 거 허용을 해줘. 외, 허, 용. 나중에 또 배워. 근데, 뭐야. 이거 후설이 아니라 참 전설 모음이죠?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 외, 허용.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얘들아, 오늘 저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시 두 개. 왜냐면 문법이 양이 적었으니까. 시도 얼마 안 되거든? 바로 이어서 하고 복태를 보겠습니다. 응. 43분밖에 안 됐어요. 자, 시. 오늘은 시 네 번째죠. 시 네 번째에서 우리가 할 거는 표현 방법. 그러니까 저기 기억나지, 얘들아? 비유와 상징. 근데 이제 표현 방법에 또 세 개가 있었지.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에 각각 다섯 개씩 해서 우리가 15개를 했었는데 또 그걸 세 개로 줄여놨어. 세 개씩으로. 비유하기에 직유, 은유, 의인. 강조하기에 영탄, 반복, 대조. 변화주기에 대꾸, 도치, 서리.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난 비유와 상징 다 지난달에 한 거니까, 지난달이 아니라 1, 2주차에 한 거니까, 여러분 날개 문제 4개 해보세요. 자, 봅시다. 1번은 비유, 2번은 원관념, 3번은 직유법, 4번은 얘를 상징은 잠깐 한 번 더 할게. 비유와 상징의 차이가 선생님이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해줬지. 비상, 출판사 이름 비상, 국어 출판사였다고. 국어, 진짜로 국어로 시작한 출판사야. 근데 이제 국어 말고 다른 과목에도 저기 뭐야,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이름을 비상으로 이제 줄인 거죠. 근데 상징이 개인적 상징의 범위가 제일 좁지. 왜냐면 이건 너희들도 만들 수 있는 상징이니까. 시인이 만들어낸 상징이라서 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게 관습적 상징이고 이건 특정한 문화권에서 저기 뭐야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상징이지. 근데 지금 예로 나온 게 전부 서양 문화권의 상징이야.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건 야 비둘기가 우리나라 새도 아닌데. 어?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흰색 비둘기. 백합 순결의 상징도 우리나라 거 아니야. 뭐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 역시 아니야. 다 서양 거야. 하트? 사랑의 상징? 다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얘들아,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고유의 상징이 뭐가 있어? 그걸 오후가에서 할 거야. 어? 오후가에 니네 여러 자연물들 나오는 거 알지? 소나무, 바위, 달, 뭐 등등등이 우리 조상들이 부여한 그 자연물에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원형적 상징은 얘들아 원형이 태초라는 의미거든?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 인간이라면 다, 그 인종이나 뭐 저기를 다 초월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도 느끼는 공유할 수 있는 상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보다 이제 물, 얘들아. 물도 마찬가지야. 생명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둠, 휴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공포를 역시 상징하기도 하고, 그치?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 게 뭐야? 4번이지. 상징은 사실 아무 저기가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라고? 뭐야, 이것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라고? 어, 아무 상관없다니까.
먼저 정하면 땡 아니야? 사실 무궁화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라니까. 비둘기, 왜 흰색 비둘기랑 평화랑 뭔 상관이야? 모름. 상징은 비유랑 그런 면이 달라, 얘들아.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엄마 걱정. 아주 유명한 시죠. 중일들이 많이 하는 시죠. 여러분 이미 외웠죠, 그리고. 자, 김형도라는 시인의 작품이고, 여기 나오는 화자는 나는 애냐, 어른이냐? 어른이죠. 아, 어른이잖아. 외웠는데도 애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어른이야. 근데 그 어른이 자기의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야. 감각적은 뭐냐면, 심상이 많이 나오면 감각적이라 그래.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공, 감각. 이 6개 중에 3개 이상 나오면 감각적. 그래서 여기 심상도 잘 나와. 제재는 서글펐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주제는 봐봐. 빈방에서 홀로 이 뒤에 쉼표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혼자 시장 간 것처럼 보이니까. 자, 빈방에서 홀로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기형도 시인의 얘기로 착각하는데 그런 근거는 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나는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 근데 니네가 아니, 시인 이름만 보고 아, 시인 얘기다. 심지어는 학교 교과서에 남자애로 그려져 있대. 아, 그림을 시인이 그렸냐고, 아니라고. 그림에도 낚이는 거라고. 자, 특징은 부정적인 시어, 안, 뭐뭐 하네가 3번 나오죠. 그래서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운율이 생겨. 이 시는 운율은 그걸로 끝이야. 그거보다는 아까 말한 비유와, 그러니까 무슨 무슨 표현법들하고 심상을 잘 보면 돼. 자, 어른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였고, 아까 말했지, 심상만이 나온다. 심상이 표현법만큼 중요해요. 자, 내용을 보면 1년은 과거야. 빈방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면서 시장에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렸는데, 현재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은 나한테 너무 슬픈 기억으로, 슬프게 남아있다. 회상이야, 회상. 자, 직유법은 여기 몇 번 나와. 찬밥처럼이죠. 그리고 이건 약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농경문화권에서 우리 농경 국가였잖아. 즉, 쌀밥 먹는 사람들끼리 더 공유가 빠른 비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손님이 오면 절대 차가운 찬밥을 주지 않죠. 찬밥은 추대접을 상징하죠. 그치? 손님이 오시면 얘들아 옛날엔 보온밥통 이런 거 없었잖아. 새로 밥을 해서라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치된 상태죠. 그 다음에 공감각,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까지는 줄을 안 치기도 해. 이건 근데 학교마다 달라서 얘들아. 만약에 타박타박에 힘을 줘서 청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야. 니네 문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텍스트가 똑같은데 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똑같은 데를. 근데 문학은 예술이잖아. 둘 다 가능해.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니네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경어는 이거를 공감각이라고 하고 신만포는 청각이라고 할 수 있어. 선생님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직유법인데 직유법은 이제 나중에 쓰면 되고 왜 배추잎 같은 발소리가 공감각이야? 소리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해놨잖아. 청각에 시각화죠. 그 다음에 반복법은 알지? 이제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고 의미를 강조할 수 있잖아. 안 뭐뭐 하네 곱하기 3. 그래서 여기선 어두운 분위기. 그럼 바로 본문 볼게요. 운율부터 찾자. 얘들아. 삼행 안 오시네. 이런 삼행.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세 개 묶어서 운율 형성. 이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 운율은 끝났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여기서 문제. 얘들아, 이는 게 뭐야?
이는 게 뭡니까? 어휘력. 여러분의 어휘력. 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말을 해. 행동을 하지 말고. 야, 등에는 지는 거야. 그니까 지게지. 이는 건 어디에? 머리죠. 야, 어제 애들 어깨래. 여기다 뭐야? 어깨에 뭘 얹어? 직각 어깨나 가능하겠다. 한복 어깨들은 다 내려오겠다. 머리에 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주부들은, 그러니까 지는 건 주로 더 힘이 센 남자들이 하고, 지게도 다 남자들이 지고 다니잖아. 옛날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이는데, 특히 옛날에 수도가 없지. 얘들아 물 쓰려면 우물 가서 물동이에 물 길어와야 되지. 매번 필요할 때마다. 그 항아리도 무거운데 거기에 물 들었으면 더 무겁겠지. 근데 그거를 머리에 이고 내려 손을 안 붙잡고 와. 그러면서 머리를 다 돌릴 수 있대. 이거 진짜 저기 옛날 박원서 소설에 나오는 묘사인데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주부의 내공 있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래. 그래서 어린 여자애들은 그걸 하면 꼭 이거 떨어지니까 물동이를 꼭 붙잡고 오다 막 깨고 막 이러는데 주부들은 막 애도 없고 머리에는 물동이고 진짜 머리가 아니 고개가 360도는 아니더라도 막 다 볼 수 있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목 디스크 장난 아니었겠지 나중에. 그치. 근데 엄마가 열무를 30단이 얼마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머리에 이고 야,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야. 시장에 갔어. 그럼 이건 팔러 갔다는 거잖아. 그럼 채소를 대규모로 막 내다 파는 그런 큰 상인도 아니고 조금씩 시장 가서 노점상에 그냥 파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돈을 버시는구나. 자, 엄마의 힘든 삶. 여기서 아빠는 아예 존재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어차피 이게 작가의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기영도라는 사람의 삶을 알아야 되잖아.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거 같아. 나중에 니네가 이 사람을 이제 저기 보면 알 거야. 인생을 뭐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하면. 자, 시장에 가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그 다음에 옆에 줄 서봐. 해는 시든지 오래. 이거 무슨 법이야? 얘들아, 무생물을 생물, 식물에 비유했네. 뭐야? 어? 하류법이죠. 의인법 아니야. 얘들아, 니네 시드냐? 니네 식물이야? 사람에 비유해야 의인법이고,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래서 왜 하필이면 식물처럼 시들었다고 했겠어? 엄마가 팔러간 열무와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관을 짓게 되거든. 왠지 엄마가 팔러간 열무도 안 팔려서 시들시들한 상태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죠? 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지기법이죠. 또 하나. 얘들아, 심상은, 찬밥, 심상은, 에? 촉각이죠? 이거 미각이라고 하는 사람 반성해라. 어? 찬맛? 촉각입니다. 혓바닥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상태로, 그러니까 얘들아, 이때는 막 무슨 핸드폰 애들만 핸드폰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러던 때가 아니야. 그 집에 할 게 없는 거, 아마 TV도 없나 봐.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숙제를 아껴서 하는 거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그 다음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지급법이죠. 그 다음 왜 공감각이냐? 아까 말했지. 공감각인데 청각에 시각하고 청각이라고만 하는 학교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타박타박이 어떤 느낌을 줘? 이 의성어는? 지친 느낌이죠. 너네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타박타박 아니냐? 터벅터벅? 좀 큰 느낌은 터벅터벅. 근데 만약에 엄마의 퇴근하는 발걸음이 막 또각또각, 성큼성큼, 뚜벅뚜벅 막 이러면 느낌이 또 달라지지. 그치? 살금살금 이런 죄지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 타박타박도 안 들리네. 그러면서 얘들아 어둡고 무서워. 이게 되게 드물어. 화자가 자기 정서를 직접 얘기해주는 시가 되게 드물어. 얘기를 안 해줘서 시가 어려운 거거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자, 옆에 써봐. 정서를 직접 제시함.
그럼 니네 같으면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 무서워. 이럴 수 있는데 각자 휴대전화가 집에 전화가 없었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금간 창틈은 고요의 빗소리는 각각 심상이 뭐가 돼? 금간 창틈이 뭐냐? 시각이지? 그리고 이건 뭘 알려줘? 가난하지. 창에 금 갔는데 그걸 왜 그냥 두겠어? 못 바꾸니까 둔 거지, 위험하게. 고요히 빗소리는 청각이죠. 그 더 무서워진 거지, 얘들아. 어린애가. 그래서 결국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 던이야. 잘 봐, 얘들아. 시제가 던 하면서 이게 아주 먼 옛날을 꾸미고 있다? 그러면 훌쩍거리 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제는 과거야. 만약에 이게 현재라면 훌쩍거리는 지금이 되고 미래라면 훌쩍거 릴 그치 내일 이렇게 되겠죠.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국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거고 그러한 아주 먼 옛날. 지금도 자,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눈물 난다는 소리지. 근데 심상이 뭐야? 뜨거우니까 뭐야? 촉각이지. 그런 아주 아니 그 시절 자, 이 시에서 진짜 중요한 거 나왔다.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내 윗목이 뭐냐? 얘들아, 지난번에 이거 시 암송할 때 이미지 찾아서 보여줬지. 방바닥 중에 따뜻한 데야, 차가운 데야? 차가운 데지. 근데 그럼 내 유년의 방바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이야? 그 기억은 방바닥이다. 은유법이지. 처음 나왔어. 지규만 나오다가 은유법이 나오고 이제 심상이 뭐야? 어? 은유법이고 내 유년의 윗목. 심상은 촉각이죠. 이거 그래서 윗목의 뜻을 모르면 이게 촉각인지를 몰라. 은유법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그림 미리 보여준 거야. 우리나라 온돌의 구조.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나와. 얘들아, 이 시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시어 두 개를 찾으면 차가운 느낌 두 개는 뭐랑 뭐다? 아니, 다 알려줬는데 차가운 느낌 두 개! 찬밥이랑 윗목이야. 윗목을 정말 모가지로 아는 사람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 본학생. 진짜로, 윗목. 여기 참신하죠. 윗목의 진짜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모를 만하지. 왜냐면 책을 안 읽어, 일단. 어? 그 다음에 윗목, 아랫목이 있는 집에 살아본 적도 없어. 근데 여기서 거기 살아본 사람 나 포함 아무도 없음.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얘들아.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한꺼번에 풀게요. 오후가 이제 시조다, 시조. 또 한자네. 오우가 무슨 뜻이야? 다섯 친구. 다섯, 우정할 때 우자죠? 다섯 친구인데 사람이 아니야. 친구가 없는 거야. 윤선도 선생님은. 여러분, 이 윤선도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배울 텐데, 이분이 또 시조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공부할 양을 많이 늘려준 분 중에 하나죠. 시조를 얘들아, 시조 40연으로 된 것도 막, 고등학교 가면 있어. 어부의 포 시즌스, 그래가지고, 봄 열, 여름 열, 가을 열, 시조 10개씩. 겨울 10편, 이렇게 총 40수를 쓰기도 한 분인데, 이제 나중에 걱정할 일이고. 이 시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평시조 6개가 모여서 연시조. 근데 얘기는 결국 뭐 하냐면 자연을 칭찬하는 내용이야. 얘들아, 예찬이 칭찬이야. 그 친구 다섯은 그래서 뭐냐면 다 한자다. 수, 석, 송, 죽, 그리고 월. 마지막 친구는 밤에만 나오죠. 얘네들의 덕을 예찬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야. 이걸 외국인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통하던,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조상들 얘기니까 우린 알고 있잖아. 상징이라 그래. 자, 일단 의인화했죠. 다섯 자연물을 벗으로 의인화했다. 특징을 예찬했다. 관습적 상징성이 드러난다. 본받을 점. 우리가 본받을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봐봐. 처음에는 인트로야, 인트로. 그래서 다섯 친구들을 다 소개를 해줘. 오늘 우리가 외울 시죠.
그리고 첫 번째 친구 물,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소나무, 네 번째 대나무, 마지막 달인데 각각 물은 영원하다.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소나무, 대나무는 절개가 있다. 절개가 뭔지 알지, 얘들아? 그 조선시대 유교에서 강조하는 절개는 특히 이런 소나무나 대나무가 의미하는 거는 한 임금님에 대한 절개야. 즉, 저기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충성심이야. 근데 왜 소나무에게서 그런 특징을 찾았겠어? 소나무는 상록수죠. 얘들아, 상록수가 뭐야? 1년 내내 녹색이죠? 안 변한다고. 사철나무. 그 무식해서 그 어? 소나무는 1년 내내 푸르대. 그 다음에 대나무는? 왜? 어디서 절개를 찾을 수가 있어? 대나무는 휘어지느니 차라리 어떻게 돼버려? 어, 부러져 버려. 이걸 사람으로 치면 뭐야? 아부하느니, 변하느니, 죽어버린다. 그래서 절개죠. 마지막 달은 어둠을 밝힌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강조하려고 갖다 쓴 대조군이 있어요. 변하는 애들, 바로 꽃하고 풀, 가변적. 그러나 바위는 영원하다, 소나무도 변치 않는다. 그 표현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대조, 얘들아 차이점이 대조야. 차이점. 꽃과 풀은 가변, 바위는 불변. 이제 그럼 가변이 뭐야? 얘들아 가변어 불변어 알죠? 우리 품사할 때 이미 했죠? 아니 아직 품사 안 했죠 지금? 2학년이 했죠. 가변어 아니 가변성은 변하는 거, 변화 가능. 불변은 알겠지 이제? 변화 불가능. 안 변한다는 소리. 그 다음 의인법은 했고 대꾸법은 뭐야? 비슷한 어조나 어구가 한마디로 비례식처럼 짝이 지어지는 건데 뒤에서 하겠지만 간단히 여기도 표시할게. 봐봐. 꽃은 피면서 쉬진다. 풀은 푸르는 듯 누래진다. 그래서 비례식이 완성됐어. 이렇게 동그라미끼리 짝이고 이렇게 네모끼리 짝이야. 이런 게 대꾸야. 근데 만약 그 내용이 서로 반대잖아? 그럼 대조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조법은 내용을 봐야 되고 대꾸법은 형식을 봐야 되는 거다. 자, 오후가에 나타난 조상들의 자연과는 뭐다? 인간의 덕을 유추해낼 수 있는 유교적인 이념, 특히 충.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임금님께 나의 충성심을 어필하려고 창작한 작품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조는 이제 알고 있지, 얘들아. 시조는 언제 생겼어? 고려 중기에. 잘 생각해봐. 그래서 고려 말에 이방원과 정몽주도 시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고려 때 생겼어. 근데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고 이게 그러니까 시조의 규칙은 그야말로 국룰이라 했죠. 국룰.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의 글자 수는 3사나 4사조. 그리고 진짜 국룰. 마지막 줄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 어떻게? 여기. 세 글자. 근데 이거 오타 났어요, 얘들아. 비호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쩔어? 벌어져. 이건 현대시조야, 참고로.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 외울 때도 사음보를 좀 지키면 좋겠죠? 오후 가니까. 자, 바로 하겠습니다. 글자 수 고정 네모할게요. 두어라. 아마도. 구천에. 데스. 여기서는 상징이 중요하니까 이제 사음보나 삼사조는 여러분 암송할 때 하시고 보세요. 네버시. 몇이나 하니 벌써 벗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다? 의인법. 의인법 쓸게요. 그리고 첫째 줄에서 내 벗이 몇인가 하면서 지가 답을 다 말해주고 있죠. 수석, 송죽, 달. 그래서 이런 걸 문답법이라고 해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 그럼 친구들 표시 좀 해볼게. 수, 석, 송, 죽은 한자어인데 마지막에 달만 우리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찾아서 써라 라고 하면 이대로 써야 돼. 수, 석, 송, 죽, 달.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부 한자어로 써라. 그러면 수, 석, 송, 죽, 월.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두어라는 우리 조상님들이 시조 쓸 때 여기 세 자리에 쓸 거 없으면 자주 쓰던 일종의 치트키인데 얘들아 두어라는 되었다,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로 쓰는 감탄사. 그래서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할이 필요 없다는 소리지. 그럼 이건 알면서 물어보니까 무슨 법이야?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서리법이죠. 자, 그래서 친구 첫 번째 물이었고 두 번째 바위를 볼게요. 일단 오른쪽에 초장과 중장을 묻겠습니다. 대꾸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가변적입니다. 볼게요. 꽃은 피면서 쉬진다. 풀은 푸른 것 같더니 금세 누래진다. 요렇게 짝이죠. 대꾸입니다. 얘네들은 잘 변합니다. 근데 변치 않는 건 바위, 불변성, 불변적, 위에 가변적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하다.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이번에도 대꾸법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첫째 줄에만 있어. 요렇게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이 대꾸야. 봐봐. 더우면 꽃핀다. 추우면 입진다. 그래서 대꾸법이고, 또 가변적이야. 자, 대꾸가 위아래도 될 수 있지만, 왼쪽, 오른쪽도 가능해, 얘들아. 소라! 부르고 있네? 의인법이네? 너라고 안 해봐. 소나무야. 너는 어째서? 자, 눈서리는 고난을 뜻하죠. 세모한 거 그러니까 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들이야. 눈서리 알지? 눈하고 서리 얘들아. 서리는 이제 날씨 추울 때 저게 왜 나무 같은데 하얗게 눈은 아닌데 얼음 결정 같은 거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보통 시련으로 많이 써요. 시련, 실련 아니야? 시련, 고난. 그걸 모르느냐? 구천에 얘들아 구천은 땅 속에라는 의미거든. 저승이라는 의미로도 가끔 쓰는데 땅 속에도 뿌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소나무 너는 너무 절개가 훌륭하기 때문에 땅을 파보지 않아도 너는 땅 속에 뿌리까지 일자겠구나. 곧겠구나. 사실 아니죠. 그걸 몰라서 쓴 게 아니죠. 부천에 뿌리가 곧은 줄을 그러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몹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됐어. 얘들아, 잠깐만. 이제 우리는 복태 풀고, 문제 풀고, 그 전에 좀 쉬고,